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6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은 친정 엄마와 함께 공기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전원 생활을 즐기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늘 건강할 줄만 알았던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소식을 듣던 날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수술실 앞에서 부록을 코앞에 둔 오빠와 함께 울었다니까요. 우리 남매에게 엄마는 세상의 유일한 부모이자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우리 아빠가 나를 지난 기억이 없는 어린 마음으로든요. 2살쯤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뒤에 우리 엄마는 고생을 다 하시면서 혼자 우리 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는데 원래 성격이 유쾌하고 긍정적인 분이셔서 우리 세 식구는 가난했어도 늘 웃는 날이 많았대요. 그럼 주변에서는 그걸 보고 참 신기해했는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가난해도 남들이 물어보지 않게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공부는 못해도 돈이 많건 적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며 돈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덕분에 저도 오빠도 어디에 가서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여 잘할 수 있었던 이유로 오빠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도 오빠를 따라 공부하며 나중에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항상 바쁜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어하는 우리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림도 잘하는 저희였지만 오빠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착한 언니를 만나 결혼했어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은행원 출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빠 없이 자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나 집안이 풍요로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간호사가 아니면 봐줄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많이 반대하는 줄을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중간에서 나를 막을 만한 문제들을 전부 가린 상태였고 나는 그런 사실도 잘 모르고 남편이 하는 말만 듣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어쩐지 저한테 공을 주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때는 시무룩하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시어머니도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희망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그때였어요. 그렇게 나의 인생을 탄탄한 소망을 모르고 내몰렸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나나 아무나랑 결혼하지 않을 거고 집도 나가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될 것이다. 살아야 한다고 하니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혼을 한 발짝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처럼 그때는 제 남편과 저도 서로에게 심한 압력을 받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시댁에서 참 귀중한 만큼 아들로서 할 말이라면 시부모님 중에서 특히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쾌했을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를 참 많이 괴롭히는데 결혼 전 신혼집을 찾아 있을 때에도 남편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집은 손님이 귀한 집이고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이라 너희들이 결혼하고 2에서 3년 동안은 함께 살면 좋겠다. 내가 가르칠 것도 많고 익힐 것도 많을 텐데 처음부터 따로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살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았어. 어차피 내 집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무리해서 집을 구할 거 뭐가 있는지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당분간 지내라는 거지? 여기 있는 동안에 손자를 낳아주면 내가 키울게. 엄마, 그건 억지스럽지만 더 힘들 것 같아. 그럼 불만도 많아질 거잖아. 그런데 무슨 애를 엄마가 키워주는 건데 우리는 우리대로 편하게 집을 얻어서 살기로 한 거잖아. 예. 그래도 엄마가 갑자기 어떻게 내가 없이 산다고 사니? 엄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해? 진짜 창피하다. 손주를 빨리 보고 싶으면 그런 소리는 입으로 뱉지 마세요. 아버지, 나는 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해도 상관하지 않을 테니 자식만 많이 나면 돼. 그러면 엄마가 들었지?
그래서 다시는 선영이에게 이곳에 들어와 살라고 하지 마. 나도 싫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죠. 남편이 좋다고 같이 살자고 했다면 얼마나 제가 숨통을 조여야 하는지 상상도 가지 않죠. 아무튼 시어머니의 합가 꿈은 남편의 질색팔색으로 조기에 막을 수 있었고 대신에 신혼집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마련했어요. 시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살라고 1억이 넘는 돈을 주셨거든요. 아까 언급했지만 남편이 시댁에서 귀한 자식으로 인정받아 아들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서 돈까지 주셨습니다.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차피 무슨 소용이냐 하며 그 돈을 받아서 전세로 신혼집을 구하려던 것을 매매로 돌리기도 했어요. 빌리긴 했지만 나름 신축이고 평수도 좋은 큰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것도 남편 덕이죠. 남편은 위로 누나 둘과 막내여서 그런지 눈치나 고생 같은 것 하나도 모를 정도로 밝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켜보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렇게 키우셨더군요. 아들 말이면 꿈뻑 죽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커서도 자존감 하나는 끝내주게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하나 무인으로 지밖에 모르는 것은 아니라서 오히려 저는 그게 남편의 매력적으로 보이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것이 문제의 껍질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보면 어쩌면 부잣집 아들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저는 고생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쉽게 철이 들었어요. 원래는 반대 타입이 끌린다고 하는데 저와 정반대인 남편이 좋았던 거예요. 사람이 구김살 없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서 좋았어요. 그리고 소개로 만났지만 서로 만난 순간 호감이 생겨 몇 번이나 다시 만났고 결국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2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저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나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나도 그랬고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제 직업에 매우 마음이 들어 한 청혼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부모님이 아프거나 할 때 간호사로서 잘 보살피게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다는데 그때는 약간 당황했어요. 순수하게 상대방을 좋아해서 결혼을 결심했으나 사람은 뒤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나에게 청혼을 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감동받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그렇게 말한 것이었고 내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죠. 사실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간호사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꽤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당장 아프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점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겼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나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했어요. 문제를 만들 만큼 저나 남편이 서로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었죠. 그러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 제가 3교대를 너무 바쁜 나머지 아이를 가질 엄두도 내지 못하자 부모님의 그 의사가 닿았는데요. 남편도 내심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건지 결혼한 후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자 조금씩 저를 대하는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도가 변했어요. 심지어 제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으려 피임을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피임은커녕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몸에 해로운 건 일절 먹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게 진심이라면 일을 그만두라고 아재시켰는데 그때는 좀 고민스러웠지만 간호사 일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휴직이나 퇴직을 생각했겠지만 아이도 생기지 않았는데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더 임신이 늦어지면 저도 많이 힘들 것 같고 간호사 일이 낮밤에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 같아 결국 저는 잘 다니던 병원을 그만뒀는데 임신을 하고 일을 쉬는 거면 복직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아니었다 보니 어쩌면 제 일을 평생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휴직이 아닌 퇴사를 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임신 실패에 심한 우울감이 찾아왔고
제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이렇게 임신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회의감도 밀려왔어요. 그런 우울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하루 종일 임신에 대한 압박으로 살았죠. 그러니 아이는 더 생기지 않았고 부모님은 저를 무슨 죄인 보듯 하셨는데 시부모님의 성화에 임신에 좋다는 보약도 먹고 임신을 위해서는 거진 다 해봤던 것 같네요. 그리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었는데요. 그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이젠 한 달마다 임신인지 비임신인지를 시댁에 보고하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이었어요.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임신이 안 되었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너 정말 어디서 하자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둘셋도 낳는데 내 아들이 뭘 잘못해서 애 하나도 못 낳는다는 거야. 라며 모든 원망을 제게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난 정말 억울했어요. 난 결혼 후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도 다 받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걸 검사하는 게 기분 나쁘다며 검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임신이 실패하니 남편 쪽이 의심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자고 몇 번이고 추천을 했었는데 왜 자기가 임신을 못하는 것을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정상이야. 지금 씨 없는 수박 같은 자기 이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 이렇게 말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 시어머님은 무조건 당신 아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거나 처음이 되었어요. 신혼부부 전형으로 넣었는데 그때도 워낙 결혼들을 하지 않아서 저희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당첨된 아파트가 현재 사는 동네보다 거리가 더 먼 것입니다. 상당했던데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대단지 당첨 소식을 전해 들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이사를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동네가 차로 30분은 걸리다고 하는데 굳이 거길 가야 하니 너 일부러 나랑 떨어져 살려고 먼 동네로 넣은 거지일 것 같아요. 어머니 설마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고 동네가 좋은 곳으로 넣었겠죠.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아무래도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게 나을 텐데요. 그런 말은 아이를 낳고 하든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들 때 내가 반을 주고 내놓으라고 할게요. 내가 내 아들 가까이 두고 살려고 그 돈을 보태지. 너희들의 종자돈으로 쓰라고 돈을 보태. 제가 시어머니의 강압에 무언가 할 말은 많았지만 어찌됐든 씨알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에게 보탬 없이 구짓대로 전했는데 그걸 남편이 정리해 주었고 결국 2년 6개월 만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모자란 말이지만 이사를 가니 숨이 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좋은 집으로 이사하니 가전이나 가구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1,000만 원도 주셨는데 시어머님이 그 사실을 알고 받지 말라며 크게 싸우셨어요. 너희 엄마가 아마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 너희와 함께 살면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환심을 획득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사려는 게 분명해요. 아니,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그러시는 건가요? 그리고 너희 엄마라니. 저희 어머니는 석호 씨에게 한 번도 너희 엄마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내가 뭐 너희 엄마를 너희 엄마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 엄마라고 하니 좌우간 그 돈 절대 받지 마세요. 내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장모 따위를 모시는 꼴은 결코 볼 수 없다. 상견 때 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해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여자들의 심정을 1000번이나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달이 나는 줄 알겠지만 정작 우리 엄마는 저 또는 우리 오빠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없으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세상 천지 자식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냐며 다 거짓부렁이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던지 저희 엄마는 저희 남매 모두 시집에 보내고 당신 인생을 즐겁게 살기 바쁘셨어요. 게다가 저희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아들이건 딸이건 어느 자식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당신의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시어머니는 상관 때 그런 우리 엄마를 보고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혼자 있으니 행여 딸이 집을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사정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장모를 모시게 된다면 걱정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 때 우리 어머니를 보면 안심이 된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확실한 것이 좋다고 직접적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물었던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무례한 태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여도 제가 확실한 것이 좋아서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다른 것은 아니지만 제 아들이 장모 혼자 있다고 모시거나 책임져야 하는 일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부인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엷은 것이니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러시다면 좋아요. 저는 현재 친언니와 아랫동생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애들과 어울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불편하고 애들도 불편하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도 합니다. 애들을 신세 함께 하려 하니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네요.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듣니 마음이 시원하네요. 사실 외로움으로 인해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그래도 제 아들이 따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고집부리지 않을 순 없죠. 자식이기는 또한 부모 없다고 저도 남편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다만 그게 마음속에 박힌 가시처럼 고민되어 여쭤보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애들 결혼하셔야겠네요. 받은 허가도 없이 시어머니는 웃는 표정으로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괜찮다며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쁜 딸인 것 같아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 남편과 같지 않은 때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기분이 상할까봐 먼저 말을 꺼내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었죠. 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신 것 같았는데 말씀을 멈추실 수 없나 봅니다. 저의 기분이 나빴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상을 따야 하지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약속하겠다고 우리 엄마가 저런 말을 할 때는 제가 허락하지 않을게요. 나만 믿어주세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라면 절대 안 될 거예요. 하거들라고 했지만 그때는 바보처럼 남편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은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인해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사이도 좋지 않은데 그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는 일은 마치 로또를 사지 않았음에도 당첨을 기대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제가 임신을 못하는 것은 제 탓이라며 제게만 책임을 물렸고 참다 못한 저는 남편과 사이가 별로라 더 임신이 어렵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거라며 말했어요. 제 서방 마음도 못 잡는 게 무슨 일이냐고. 남자들 밖에서 딴짓하는 것은 다 마누라가 서방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라고. 벌어지는 건 거야. 내가 남편이 둘이야. 셋이야. 내가 반대할 때는 둘이 추아. 죽는다고 난리 버어지니까 MIS 내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애가 안 생겨야 나 때는 남편이랑 원수지간이 애만 잘생겼어. 도대체 저건 또 무슨 말인지 저는 듣고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남편 놈은 자기 엄마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저를 괴롭힌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데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왜 임신을 못하는 게 저 혼자만의 잘못이 되는 건지? 그때는 임신이 나발이고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합의 이혼 신청서도 갖고 와서 이혼하자고 남편 앞에 몇 번이나
내가 제출한 이혼 신청서를 남편이 무시하며 왜 이혼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부모도 아이가 생기면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가지기 싫다는데 그 이후로 임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 노력이 무용지물로 끝나자 점점 저를 파멸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직을 준비하려던 중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 엄마는 자신의 건강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를 만큼 놀랐어요. 이모도 왜 우리 엄마가 쓰러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야야, 이게 다 뭔 일이고 너무나 근면한 우리 엄마가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며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가슴이 불편해서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워졌는데 함께 좋다고 구경을 갔다가 엄마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손도 못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를 만큼 놀라서 퍼뜩 뛰어왔어요. 지금은 오빠도요. 저는 이모의 전화에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쉬는 줄도 모르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모가 말한 대로 오빠가 이미 와 있었는데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전에 설산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소량의 피가 계속 나왔고 뇌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것도 심각해졌다고 말해요. 오빠가 말을 듣는데 솔직히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출혈량이 상당한 것 같아서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걸렸는데 그 시간은 오빠와 나에게 굉장히 길었어요. 생각해도 싫은데 엄마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실까요? 참았는데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금방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 연세가 있어서 회복이 늦을 수 있다며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그 후로 보름이 조금 지난 뒤에 우리 엄마는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더니 편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엄마의 병을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직장을 다녀야 하고 힘들 것 같아서요. 자처했으나 시어머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 된다며 난리를 쳐서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해도 처음에는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에 놀라서 마음의 걱정이 더해져 이야기하시면서 위로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금세 자신이 의사 선생님처럼 매일매일 제 엄마의 상태와 치료 계획을 물으면서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의외로 자기 아들의 걱정인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오늘도 사부인의 재활치료 잘 받으셨군요. 힘들고 귀찮아도 죽기 살기로 받아야 한다더군요. 평소처럼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혼자서. 양반분이 잘 살던데 지금 딸의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시지 않으셨네요. 그게 무슨... 아니, 제 말은 병원에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괜히 집에 모셔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 같으니. 어머니는 이 순간도 그런 걱정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갈까요? 그래요. 막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엄마가 약속한 부분이기도 해요. 엄마를 모셔야지. 며느리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제 엄마도 여자자니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나 제 엄마나 똑같은 상황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겠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다른 일반 사람보다는 더 나아요. 남들이 그렇게 재수 없는 일을 해야 할까요? 말을 해, 넌 멀쩡한 시이간에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냐? 그리고 잠만 말고 너는 무조건 너네 엄마, 오빠네한테 밀어 내 아들이 내일 모레 40인데 불편하게 몸도 성하지 않은 창문 뒤치다꺼리를 해야겠니? 설마요. 그이가 하긴 뭐래요?
해도 제가 다 하죠. 물론 한 집에 있게 된다면 그이도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중간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전 그러시면 아예 제가 저희 엄마 집에 가서 저희 엄마 보살펴 드릴게요. 그건 괜찮으시죠? 뭐가 괜찮다는 거야? 그럼 너네 집에 있는 동안 내 아들은 어쩌라는 거야? 밥이랑 빨래랑 그런 건 다 누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할 거야.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나는 싫어요. 그럼 그 집에 내 아들만 덩그러니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 내 말 안 듣고 그 모yon 곳까지 이사를 가더니 이젠 내 아들 독수공방 시킬 셈이냐? 그냥 내가 하지 말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말에 서러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당신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애인가 제가 평생 저희 엄마를 돌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해해 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요. 벌써 여러 번 이혼을 결심했던 저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거면 아예 이혼하고 편하게 엄마를 돌봐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어머니, 당신은 평생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기에 저는 불평을 하며 심란한 마음을 품었는데요. 일단 저희 엄마가 회복되면 바로 이혼을 진행해야지 마음을 먹고 시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재활치료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엄마가 그곳으로 이송을 가게 되었어요. 그 병원은 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병원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모들이 우리 힘들다며 번갈아가며 하기로 약속했는데 원래도 이모들과 우리 엄마는 매우 나쁜 사이였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좀 몸과 마음을 쉴 수 있었고 새 언니랑 우리 엄마를 돌봐드리는데 참여했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매는 다른 사람을 손님으로 삼지 않고 엄마를 돌볼 수 있었어요.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우리 엄마는 정말 재활치료에 열심히 하셨어요. 아마도 본인이 많이 불편하고 앞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회복에도 탄력이 붙어서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게다가 곧 퇴원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는데 엄마는 퇴원해도 결코 저나 오빠 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집에 가자. 대신에 내가 엄마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간호할게. 아들이 간호사 딸을 둬서 뭐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는 내 신랑을 챙기고 나는 이모들도 있고 내 올케 언니도 있어. 김 여사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어디에 며느리한테 병원 간호를 시키려고 그래? 요즘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아니, 딸이 내가 하겠다는데 왜 며느리를 찾아가 그런지 모르겠다. 자, 거기다가 내 딴 생각하지 마라. 저희 엄마는 마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엄마면 나의 얼굴만 봐도 나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더군요. 야야, 진짜 내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알아서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왜 엄마한테 무슨 일이야? 내 시험 중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랬는데 집에 가지 말라고 엄마한테 전화했어. 그런 게 무슨 추대일까? 요양원 같은 곳으로 가거나 아들이 가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말하려 했는데 엄마가 안 하라고 하길래 참았어. 정말 그래? 그러면서 너한테 한가하게 농담이나 실이나 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런 집에 갔어? 그런 건 엄마가 너한테 간병 안 받겠다고 하잖아. 그리고 내 생각도 다 내 동생에게 맡길 거니까 넌 신경 끄라고. 그리고 내 시험 중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내 동생에게 강력히 경고해. 알았어? 이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사람이 그럴 수 있나이까? 갈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고 남편은 처음에 에이, 설마 진짜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약한데
라며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내 남편이랑 같이 사실 확인하러 시댁으로 가니 시어머니는 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자기 입으로 이실 짓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했다. 너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나섰어. 며느리도 자식인데 내가 막아야지. 누가 막니? 뭐라고요? 며느리도 자식이라 그러셨다고. 저는 저희 엄마 돌봐드리는 거 전혀 싫지 않은데요.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너만. 생각해봐.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로서도 좋다고 했어. 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가 하는데 내가 미리 말했잖아. 그런데도 너는 도통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아? 엄마한테 말할 수밖에 없네. 진짜 너무 아시네요. 당신도 들었지.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한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래요. 어머니는 언제나 안 아프시고 다치시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자식을 생각하면서 혼자 울어야 하나요? 뭐야, 너는 어떻게? 나는 결혼을 해도 마음은 아직도 너희 집 밖에 모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부터 자식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아무리 위험에 처해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시어머니는 확신에 가득 차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저한테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좀 민망해하는 눈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등신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더 기세등등해서는 너도 염치라는 걸 좀 갖고 자아라. 아빠 없이 자란 너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주고 애도 못 낳는 걸 내쫓지도 않고 있는데 그럼 엄마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건강이라도 해야지. 왜 아프고 난리야? 그리고 내가 다른 거면 말도 안 해, 마이라이. 그럼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평생 다른 사람 손이 필요할 텐데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실 바에는 그냥 고통 없이 돌아가시면 좀 좋으니까 시어머니의 도가 지나친다고 생각해요. 말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하고 이딴 집구석 나도 싫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내가 전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면서 나는 그동안 그래도 자기랑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제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하는데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생각을 모조리 읽을 수 있었거든요. 자기 엄마 말 들어보니 괜히 아픈 장모 또 안 될까 봐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자존심에는 조금 찔렸는지 합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때 저한테 조금 더 주겠다고 인심을 쓰는데 이왕 주는 거 왕창 달라고 재산 분할해서 70% 떼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하시며 반절을 주셔도 많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애도 못 낳은 죄인이라면 무슨 재산이냐고 그 돈을 다 가져가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난리도 났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아니라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이라더군요. 우리가 이혼했지만 집에서 나가는 건 천천히 해야 한다며. 집값이 아직 오르고 있는데 지금 판다면 손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과 장모님도 아직 우리 이혼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아직 장모님 몸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괜히 놀라서 말고 자기부터 장모님 집에서 장모님을 케어해야 하며 집은 천천히 팔고 우리가 합의한 대로 이 집을 팔아서 우리 식구들에게 왜 이제서야 분할하려고 해? 욕먹기 싫어서 이것만큼 그리고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결국엔 그들이 다 알게 될 건데. 그리고 이혼하면서 집값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이 집을 팔고 나누고 싶어. 에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소용이 없어. 집은 그런 것이거든. 감정 때문에 이렇겠지만 나중에는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생각할 거야. 지금 이 집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야. 그래서 더 신경 써야 해. 나도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야. 돈보다는 너와 내 식구들과 빠르게 사인을 맺고 싶어. 내 소원대로 처리해 줄 테니. 그리고 뭘 좋아하든가? 우리 같이 살지도 못할 테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장모님 집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겠지. 적절한 때에 집을 팔고 나눠야겠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걱정 마. 어차피 이 집은 내 것이니까. 저는 애당초 남편이 치사하게 나오는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놈이 이렇게 버티니 골치가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버리지 않고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버티기로 해서 그 엄마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어차피 1년만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 이상은 못 기다린다며 약속을 하고 이혼서를 쓰라고 했죠. 이혼서를 어길 경우 아파트 판돈을 모두 받는다는 조건도 추가로 달았고요. 결국 이혼을 합의했지만 1년 동안 우리 가족들한테는 이혼한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제안했어요. 그에 대해 제가 수긍했습니다. 솔직히 제 엄마가 걱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거도 싫어하고자 인간은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에게 전화도 잘하고 입에서 튀어나온 말도 엄청 잘했다. 덕분에 우리 엄마는 당신 집에서 편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운동도 했기 때문에 놀라운 회복을 보였어요.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셨어요. 물론 빨리 움직이거나 뛸 수는 없었지만 홀로 화장실에도 갈 수 있고 산책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과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이 정도로 나아지게 된 데는 이모와 올키 언니의 정성, 그리고 모든 비용을 감당한 형의 노력이 있었어요. 과거 있었던 일 중 하나인데 제 엄마는 저에게 가장 고맙다고 하셨다. 동시에 정서방만한 사람이 없다. 며 어떻게 싫은 표정을 한 번도 안 하는지 물었다. 그때는 더 이상 숨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매부가 나한테 전화해서 막말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걱정이 들어서예요. 엄마는 그 일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큰 언니한테도 들었다고요. 그래서 너한테 말했어요. 설마 당신이 고의로 엄마 집에 머물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사실 그 일 때문에 이혼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아, 합에 이혼한 지 좀 됐는데 엄마는 놀랄까요? 봐, 어떻게든 그런 일을 엄마에게 말을 안 해. 그것은 엄마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말은 못했지만 계속 힘들었어. 애 안 생기는 것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아빠 없이 자랐다고 말하는 것도 듣기 힘들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쓰러지기 전부터 헤어지려 했어. 선영아, 우리 딸,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엄마. 왜 미안해하는 건 나는 오히려 이혼하고 여기 와서 더 좋았어. 신경 쓸 것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엄마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던걸. 우리 엄마는 미안해서 있을지도. 아니면 속상해서 있을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보며 저는 엄마를 위해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러나 며칠 뒤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이 왔어요. 그 겨울만 지나면 그 집을 팔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했는데 뜻밖의 연락을 받아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집 앞 삼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큰 사고가 났다고 말을 했는데 이에 연락을 받은 사람은 남편의 형님이었어요. 울게 내 말을 들어.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형님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나 봐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다치신 것 유감스럽지만 제가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옳게 설명하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사도 나는 이제 많이 나아졌다는 말에 석호가 그러고
아직 재산 분할도 끝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완전히 이혼한 것도 아닙니다. 큰 언니와 작은 언니는 지방에 있고 나는 바빠서 석고 공사일로 바빠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더러운 그 미워하는 시어머니 병원 간호를 하라고 말하기에 이상한데 이해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런 것은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 엄마가 미안하게도 울게 하는 것 같아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과를 제대로 받기 위해 옳기 한답니다. 여자고 며느리지만 속상해지네요. 이제는 사과를 받아도 마음이 없고 이런 연락을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님께서 감정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전화를 하시는 건 좀 이중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끊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매 정아리만큼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어찌나 쌤통인데 절로 웃음이 나는데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나다. 너 잘 지내니? 아, 내가 정말 몸이 힘드니까 며느리 생각밖에는 나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다. 나 아무래도 벌 받은 것 같아. 그때 너한테 모질게 하면 안 됐는데. 나 사고 나고 나서 반성 많이 했다. 우리 아들도 너한테 빌라고 어찌나 화를. 내 아들도 너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제발 그만 이러지 말고 한 번만 나를 만나러 와 줄래요? 너도 제대로 머리도 못 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다고 시어머니가 말하시는 걸 알아서 큰 사고로 인해 마음이 다치셨다고 하네요. 가족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딸들도 제가 어떻게 될까 봐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줄 몰랐다며 병원에 가자고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제가 안타까운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해 말씀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아마 이혼한 일도 들었을 것이고 그때 정말 죄송했다. 내 아들이 힘들어할까 봐 내가 그때 얼마나 미안했는지요. 그랬어. 그런데 너희 엄마가 이제 말씀이 더욱 강하다며 역시 간호사의 딸 보람이 있는 거지. 그리고 혹시 아니, 나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부로 말씀하셨잖아요. 벌 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왜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하셨어요? 그것도 불법인 거 아시죠? 유감스럽지만 그러니까 이혼한 며느리를 찾지 마시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의 아들을 불러와서 병원 치료를 시키세요. 저는 전화를 끊겠습니다. 이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통화하는 것을 보던 제 엄마는 나름 기회가 있어요. 찾아온 줄로 생각했는데 전 저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통화는 옆에서 다 듣고 있었지만 속이 안 좋았어요. 여보세요, 사돈 아니에요. 이젠 사돈도 아니죠. 뭐 어쨌든 사고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네요. 그러게요. 평상시 지켜야 할 건 좀 지키시고 사시지 않아도 될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걸 구별도 못 하실 줄 알았던 참에 그런 큰 사고를 당하셨네요. 뭐라고요? 지금 누구를 놀리나요? 어머, 그럴 리 없잖아요. 제가 지금 그쪽을 놀리려고 전화를 한 건가요? 저는 다만 제 딸이 그동안 힘들게 하셨다고 하니 겸사겸사 전화를 드린 거려. 어디서 염치도 없이 제 딸에게 변관우를 시키려는 건가요? 똥이든지 된장이든지 어쩌면 마을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이해하시나요?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역겹고 추한 게 없다고 정말 추합니다. 그리고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자기들이 곁에서 병원 처치한다고 소란스럽던데 그쪽은 그렇지 않죠. 정말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요? 남편도 곧 옆에 있는 분,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당신을 현재 불안정한 집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 뭐야. 맞아요. 불을 붙이는 것이죠. 아주 속에서 타오르게 하라고 그리고 다시 내 딸에게 전화하면 또한 불을 붙일 것도 줄 거라는 걸 각오하라고 다시는 내 딸에게 끔찍한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지 마세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지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서 별속마저 떠들며 지랄이야. 정말 꼴. 좋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몇 살이야?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소리를 지내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화가 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아예 핸드폰의 전원을 끄었어요. 그러자 다음 날에는 문자와 음성 메시지가 참으로 잔인했어요. 전 남편과 재산 분할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그놈도 이제는 집 한 돈을 주기가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 자기 상황이 좋지 않다면 기다려달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시작했어요. 그때 알겠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어기면 100%를 다 가져간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아쉬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녀석은 날 위한 각서를 써주고도 그것을 까먹은 것 같았는데 저는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슬쩍 그 각서를 보여주며 법적으로 청구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저는 거의 수십억 원 소송을 걸었어요. 물론 전 남편은 난리가 났죠. 너도 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알아. 근데 뭐, 이은원 마당에 그런 것도 내가 생각해 줘야 해. 그래. 그냥 내가 처음에 빨리 팔자고 할 때 그러지 그랬어. 그럼 그냥 난 더럽고 치사해서 반절만 받고 말았을 텐데. 너 정말 최악이다. 우리 엄마 그렇게 된 거 뻔히 알면서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속으로 싫어하는지.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보겠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가 한 일도 생각해봐.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놈을 완전히 법으로 처벌할 거야. 그놈은 나에게 보낸 문자와 음성 메시지도 있어. 소송에서 쉽게 이길 거야. 게다가 의외로 수십억을 손에 넣게 되었어. 씁쓸하기도 하지만 지난 날에 대한 보상을 받은 기분도 들어. 그놈이 나에게 재산을 다 뺏었지만 억울하다고 느껴. 자기 엄마를 달달 볶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결국 이제 와서 잘못을 인정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바르게 고쳐 쓰일 수 있습니다. 소용이 있나요? 그 사람도 돈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평생들로부터 욕을 다 듣고 그들과 손절했지만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남의 동화 같은 곳에서 아담한 집을 지어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는 정말 사계절이 따뜻하고 여유로운 곳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급한 일도 없고 무엇보다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모들이 자기들도 내려와 살겠다고 노래를 하는데 지금도 거의 내려와서 살 것 같은데요. 정말 말리기 어려운 세 자매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은 병원에서는 이제 가정의학과 병원 간호사로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시는지 이러다 공주병에 걸릴 판국입니다. 평생을 칭찬으로 여기서 다 듣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는 평생을 욕만 듣고 살았는데 사람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 저는 더욱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이 있어서 살고 있지만 제 엄마는 그런 죄를 안쓰러운 모양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혼하고 혼자 외롭게 산다고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연애도 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해요. 제가 즐겁게 살아야 제 엄마가 걱정을 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함께 있을 때 건어. 이혼한 그 사람이 아닌지 가끔 술을 마시면 전화해와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다른 소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도 다 빼앗겨가고 시어머니 상태도 좋아지지 않고
옆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게 나만 찾는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못 보이시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상대해야 한다는 걸 그때 배웠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왜 가는 말이 고와야 술래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저와 제 엄마를 잘 대해주시는 분들에게 더 잘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나쁘게 행동하지 않는 게 좋다고요. 저는 모두를 도와주고 싶어요. 제 진심인 거예요. 간호사가 되었을 때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요. 앞으로는 제 신념대로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이곳에서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지막으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댓글에는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